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파르테논 건축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파르테논의 조각들 살펴보겠습니다. 메토프와 프리즈, 페디먼트의 조각들이죠. 자, 메토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메토프는 이 수직선 3개로 이루어진 트리글래프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죠. 딱 조각하기 좋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조각을 할 수 있어서 동쪽에는 기간토마키아, 거인족들과의 싸움, 서쪽은 아마존노마키나, 아마존 여전사들과의 싸움이지요. 남쪽은 켄타우로마키아, 켄타우로스와의 싸움이고 북쪽은 트로이악탈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조각이지만 기독교인과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몰락 이후에 기독교인과 전쟁으로 많은 파괴를 겪게 됐죠. 남쪽 메토폴인 이제 켄타우로 마키나 장면인데 이렇게 파편만 남았음에도 굉장히 우수한 조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역동적이고 어떤 격렬한 파토스와 우아함이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벗겨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순백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프리즈 조각인데 프리즈라는 거는 이제 수평띠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 신전의 이제 입구, 그렇죠? 현관 부분이라 할 이제 프리나우스의 상층부 띠에 있는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 돌림띠로 조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프리즈 조각은 판 아테나이아 축제 행렬을 조각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속된 돌림띠이기 때문에 어떤 행렬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올림푸스 12신들, 여기 보면 이제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쭉 나오지요. 신들 이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아테나도 있고, 여기 제우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습니다. 아테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제에 이제 참석하러, 신들과 함께 이 축제에 참석하러 가는 그 아테네 시민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한편 이런 연속된 프리즈는 이오니아식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파르테논은 노리스식, 그렇죠? 노리스식 양식이죠. 이오니아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 노리스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 영향이 여기 섞여 들어간 겁니다. 역시 그 메타포 조각만큼이나 기가 막힌 표현력을 보여줘요.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균형감이라 할 수 있지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러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자연주의의 정말 이상적인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좀 고단하고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네요. 아마 회화에서도 이런 표현력은 거의 서양에서 바로크 시대는 가야지 다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크가 16세기니까 거의 뭐 2000년 고대 그리스와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2000년 후에나 그리스 비슷하게 이제 서양인들도 그나마 흉내를 낼 수 있게 된 거라 할 수 있죠. 참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프리즈도. 이게 이제 프리즈 조각을 할 때 장면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건데 아마 그 피디아스가 총책임자였을 거예요. 피디아스의 관리 하에 이렇게 비계를 쌓고 작업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페디먼트를 볼게요. 자, 신전 조각의 또 아주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죠. 이 삼각형의 박공 공간인데 파르테논의 이 박공은 정말 너무나 많이 파손이 되어 있지만 기적적으로 몇 개 조각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쪽 페디먼트, 입구로 할 서쪽 페디먼트부터 볼 텐데 이쪽은 특히 파손이 심해요. 남아있는 조각들이 이렇게 파편에 불과하지만 이게 이제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동쪽이고 서쪽이건 다 우리 신화 속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건 아테네와 포세이돈의 대결입니다. 아테네 지역, 이 아테네에 있는 신전이니까 아테네 지역의 신화가 묘사가 되어 있고, 자,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이렇게 대결을 벌이고 있네요. 자, 이 조각이 그래도 한 17세기 경까지는 비교적 잘 남아 있었어요. 이게 1600
이제 한 86년 경에 정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게 엄청난 파괴를 겪게 됐는데 그 직전에 자크 캐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스케치를 남깁니다. 드로잉을. 그래서 우리가 이 페디먼트가 엄청나게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꽤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아주 그냥 동고를척에 승부를 벌이는 모습이죠. 둘이 이제 아테네에 다 이제 수호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포세이돈은 바닷물을 주겠다. 아테네는 올리브를 주겠다. 시민들이여 선택하라. 여러분들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시 아테네 왕과 시민들은 올리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도 올리브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올리브는 이제 고대 그리스 최대의 그 특산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아테네 여신을 수호신을 모시는 아테네가 된 거지요. 그 역사적인 신화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줄어드는 이 건축 모양에 맞춰가지고 조각을 한 건데, 이 자크 캐리의 당시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1600년대니까. 자크 캐리의 드로잉은 파르테논이 엄청난 파괴를 겪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많은 걸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수시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자, 남아있는 조각들을 몇 개 살펴보면 서쪽 페디먼트의 이리스는 이게 무지개의 여신이지요.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통만으로도 이 이리스의 이 몸체, 하늘로 활짝 뛰는 듯한 그 모습이 그 동세가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이 옷주름과 이 육체 표현,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솔직히 요즘 조각가들도 이 정도로 조각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작품이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소스. 얘가 이제 아마 페디먼트의 끝쪽 삼각형 구석일 텐데 굉장히 어떤 건축 부재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이 남성의 조각상을 잘 배치를 시켰네요. 일소스, 강의 시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요. 자, 이제 동쪽 페디먼트를 가볼게요. 동쪽 페디먼트는 비교적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서쪽이 아테나와 이제 포세이돈의 대결이었다면은 동쪽은 이제 아테나의 탄생이고 아테나의 이 제우스의 머릿속에 제우스가 이제 자기 딸이 태어나면은 자기한테 해가 될까봐 그 임신한 그쵸? 아테나를 베고 있는 자기가 임신시킨 건데 그걸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이 제우스 몸속에서 자라다가 이 머리를 뚫고 나온다 그래요.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자크 캐리의 이 조각 스케치를 보면은 오늘날 남아있는 모습과 아주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자, 이 끝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 삼각형 박공 형태에 맞춰서 조각이 돼 있고 말이 이제 한 마리 보이네요.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네요. 뭔가 사람의 팔이 있고 뭔가 전차 같죠. 그걸 웬 신이 혼자 앉아가지고 딱 보고 있고 여기는 여성 셋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죠. 끝에 말은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의 전차를 끄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태양신 헬리오스는 이제 해가 뜨는 걸 나타내겠죠. 동틀녘의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이 기가 막혀요. 특히 이쪽 면은 신전 저 꼭대기에 있으면은 절대로 안 보이는 뒷면인데도 이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놀랍죠? 말이 정말 포효를 하면서 이 헬리우스 태양신이 탄 전차를 끌고 하늘로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걸 이 머리 하나만으로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걸 디오니소스가 보고 있네요. 여기 아마 술잔을 한 잔 다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헬리오스가 날 알고 있네. 뭔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옆에 데메테르와 코레, 헤베로 추정되는 상이 있는데
데메테르는 농업의 여신이고 코레는 이제 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메테르의 콜의 딸은 페르세포네죠. 뒤에서 설명할 드릴 텐데 이제 이들은 이제 엘레오시스 비교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비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소재라 할 수가 있고 데메테르의 딸인 이제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돼 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데메테르가 찾게 되지만 1년에 8달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또 운명에 처한 그런 여인이죠. 그 모자상입니다. 약간 좀 슬픈 그런 모습이랄 수도 있고 헤베는 또 젊음의 여신이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태양신 헬리오스 옆에 있는 이 세 명의 여신은 어떤 탄생 그리고 생명의 어떤 부활 그런 의미를 좀 지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 조각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두터운 이 옷주름 안에 그렇죠? 이제 펄럭이는 옷주름 안에 인체 표현이 아주 사실적이면서 역동적이지요. 네. 이 여성 조각들도 보면은 이 페프로스, 키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의상을 이제 입고 있는데, 그쵸? 어떤 크게 이제 몸 전체를 이제 천으로 두르고 어깨를 이제 핀으로 고정한 뒷면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디오니소스도 뒷면이 기가 막힙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 면인데 이걸 아주 이렇게 사실적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자, 조각들이 정말 기가 막히지요. 이 옷주름에 덮인 그 육체 표현이 아주 사실적이고 상당한 어떤 해부학적 지식도 지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각가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 페디먼트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여신상들이 일단 우선 보이는데 헤스티아와 디오네, 아프로디테로 추정되고 있어요. 헤스티아는 이제 로마 때는 이제 베스타라고 불리는 일종의 처녀신입니다. 처녀신이고 디오네는 아프로디테의 어머니예요. 아프로디테는 자 아주 누워있는 자세부터 관능적이네요. 미의 여신이죠. 비너스. 한편 이거는 바다, 탈라사와 땅, 가이아의 비유일까 추정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조각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 인체 육신이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우아함과 어떤 역동적인 면이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 빼어난 조각을 남긴 사람은 아고라크리토스가 아닐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각들은 우리가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가면 아주 잘 볼 수가 있죠. 엘긴 마블스라고 하는 19세기 초에 이제 그리스에 파견된 영국 외교관인 엘긴이 당시 이제 뭐 엄청나게 당시 그리스란 나라도 없었고요. 터키에 이제 그 터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엉망진창이 된 그 폐허가 된 파르테논에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끝에 또 말이 나옵니다. 아까 시작은 태양신이었고, 그쵸? 헬리오스. 이 끝은 이제 달의 여신인 셀레네. 이는 또 황혼이죠. 셀레네의 전차를 끄는 말. 아까 헬리오스의 전차를 끄는 말은 아주 그냥 힘차게 포효하더니 얘네는 뭐 이제 밤이 와서 그런지 지쳐가지고 입을 그냥 해 벌리고 있습니다. 아주 지친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쪽 페디먼트는 하루의 순환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시간의 흐름을요. 아테나의 탄생을 가운데 두고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어떤 여신이나 신화들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올림푸스 12신 얘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올림푸스 12신 참 독특하지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얘기만 들어도 참 재밌는 얘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땅에 살던 어떤 남방 농경민,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지의 신 같은 이제 데메테르 같은 경우가 이제 남방 농경민의 신으로서 추앙받았을 텐데 거기 이제 북방 유목민들이 침입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 같은 북방 신이 결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2신이 체계가 확립된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랑 이렇게 다르지 않지요. 사후 개념은 있지만 내세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문명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고 우리가 이 그리스 문명에 더 어떤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문명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중시하게 되면은 내세와 구원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순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내세와 구원은 현대에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 때 사람들이라고 내세를 완전히 외면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올림푸스 12신 외에 그 일반적인 어떤 신화 체계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종교, 비교가 성행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르페우스교,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교, 피타고라스 그 수학자지요. 그를 따르는 학파들, 가장 유명한 게 엘레우시스 비교입니다. 신화의 체계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 삶의 죽음과 비밀과 구원,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하나씩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르페우스는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죽은 아내를 찾으러 지하로 갔다가 올라오는 얘기죠. 어떤 부활의 얘기가 들어있으면 알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는 이 숫자에 세상의 질서가 담겨 있다고 봤는데 그와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아주 비밀스런 종교를 또 지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엘레우시스 비교고요. 엘레우시스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 오늘날 보면 이제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이제 서쪽으로 좀 해안가를 따라가면은 엘레프시나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엘레프시나가 고대 엘레우시스라 그랬고 여기서 제전이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이 열렸기 때문에 엘레우시스 비교라고 이제 불러졌던 거죠. 엘레우시스를 가면 지금 폐허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교가 행해졌던 이 장방형의 그 비밀스런 신전 건축이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방문할 만해요. 텔레스테리온이라고 불리는 장소인데 이 비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엘레우시스 비교는 데메테르와 코르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의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페르세포네. 아까 좀 얘기를 제가 조금 했죠. 데메테르는 이제 노고메의 여신인데 아끼던 딸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신인 하네스에게 납치가 돼요. 가까스로 이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미 지옥의 왕의 아내가 된 페르세포네는 완전히 데려올 수 없었고 대신 1년에 딱 8달, 3분의 2죠. 10월부터 다음에 이제 한 6월까지만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곡식도 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삶과 죽음, 어떤 부활의 문제가 들어있는 그쵸? 신화를 알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내세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의식이 여기서 행해졌던 거죠. 그곳이 바로 엘레우시스입니다. 자, 이게 데메테르 조각상이고요. 데메테르가 이제 파업하면 한마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딸이 납치됐을 때 데메테르가 이제 시리에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이제 흉작이 들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허겁지겁 제우스가 타협책으로 8달 만이라도 그 딸이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때만 이제 곡식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엘레우시스 비교의 의식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조각상인데 이쪽에 이제 뭔가를 전해주고 있네요. 뭘까요? 이게 이제 데메테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트리프토레모스라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입니다. 전설상에 뭘 받고 있죠?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인간에게 씨앗을 주는 거고 뒤에 있는 여자가 이 트리프토레모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르세포네죠. 신화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엘레우시스 비교의 의식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추정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10월에서 6월, 그렇죠? 가을에서 다음에 이제 봄까지는 지상에 페르세포네가 올라오게 되고 이때가 밀농사 기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밀을 재배하고 7월부터 9월은 뭔가요? 한여름, 떼약볕이고 아무것도 못 자라지요. 그리스에서는 그렇대요. 그리스 여름이 정말 무더운데 이때 이제 페르세포네가 이제 하계 지옥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슬픔에 빠진 데메테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이 자체가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마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이런 순환과 삶과 죽음, 어떤 부활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고요. 아크로폴리스와 이제 아고라가 있죠. 이게 이제 고대 아테네의 성벽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이제 성벽인데 북쪽에 케라메이코스라고 하는 묘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성한 그 엘레우시스 비교의 행렬을 시작합니다. 히에라호도스라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엘레우시스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5년에 한 번씩 한 초가을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제 성스러운 의식이 출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케라메이코스라고 하는 아테네 북쪽에 있는 그 묘지 구역이고요.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지만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를 거쳐서 이 케라메이코스까지 가고 여러 개 된다면 이제 엘레오시스까지 한번 가면은 2500년 전 그리스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쵸? 의식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가 이제 고대 아테네, 여기가 이제 케라메이코스. 여기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엘레오시스 비교에 참석하는 사람들, 소년은 양을 끌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이렇게 엘레오시스로 가는 거죠. 신성한 길은 히에라호도스를 따라서 여기 보면 엘레프시나 엘레오시스로 가서 비교 제전을 치르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내세관을 또 잘 보여주는 그렇죠? 이제 흥미로운 그런 의식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고 이제 아고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레오시스에서 또 반대로 오면은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로 올 수도 있고요. 이 아고라에 보면 이제 옛날의 길의 흔적들도 우리가 짚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순례길이라고 할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그걸 하나 우리가 지금도 걸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겠지요. 자, 그럼 다시 아크로폴리스의 이제 다른 건물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파르테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입구에 있는 프로필라이아를 살펴볼게요. 프로필라이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현관 건축을 얘기해요. 입구 건축. 파르테논 완공 이제 직후인 437년 기원전에서 432년에 건설됐고 무네시클라스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이거를 직접 맡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이제 그죠? 건축 지휘는 아무나 그 필리어스가 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이제 개별 건축물들은 다른 건축가들이 맡았고 프로필라이아는 무네시클라스가 맡았던 거죠. 자, 이게 프로필라이아의 평면도고요. 그 아테네 시에서 이제 경사지를 오르면 이렇게 램프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끝에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현관이라 할 프로필라이아가 있는 거죠. 장중한 도리스식 기둥 6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오니아식 기둥이 혼재돼 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여기를 쭉 지나면 이제 파르테논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입구에 이제 승리의 여신이 아테나 니케 여신을 모신 신전이 하나 있고 입구 양옆으로 회랑이 윙이 있는데 이 윙이 이제 재밌어요. 피나코테카라고 있죠. 이게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상 가장 오래된 그런 어떤 공공 미술관이라 할 수 있고요. 고대 아테네에는 이런 문화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이제 경사진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정면에 도리스식 기둥 6개가 이렇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아테나 니케 신전이 보이네요. 굉장히 그 굴곡진 이 언덕 지역을 아주 인상적인 그런 현관 건축으로 잘 마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도리스식 기둥이 상당수가 이렇게 다 반파됐지만 아주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이 고전기 절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안쪽의 기둥은 도리스식이 아니에요. 바깥은 그렇죠? 도리스식인데 좀 자세히 봐볼게요. 보면은 이거는 윙 건축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입구는 이제 도리스식 기둥이 당당히 되어 있고 안쪽은 특이하게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오니아식은 따로 제가 다음 시간쯤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양머리 같은 동글동글한 기둥머리가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이오니아 오더가 혼용이 되어 있는 건데 천장에 커퍼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죠? 지붕 천정 아래에 이렇게 파놓은 공간도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가면서 옆쪽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오니아식 주두들이 그쵸?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다 향하고 있네요. 양머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오늘날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건 남아있는 그쵸? 볼루트라고 하는 둥그런 주두 장식이 이오니아 오더 기둥의 특징이죠. 코퍼가 좀 더 확실히 보입니다. 자, 끝부분은 이렇게 입구는 도리스식, 중간에 이오니아, 다시 도리스식으로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단 차이가 있는 경사지를 다양한 기둥 양식을 섞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이면서 당당한 그런 진입부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 파르테논처럼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처럼 축소해놓은 모양처럼 마무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축제나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일렬로 딱 올라가지고 이 경사지 램프에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받으면서 이 아크로폴리스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파르테논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아테나 니케 신전이 있고 아테나 니케 신전은 이보다 조금 뒤인 기원전 420년 경에 이제 세워졌어요. 승리의 여신이죠. 니케는 420년이면 이제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명권의 내전입니다. 대규모 그 전쟁을 치를 때이고 굉장히 어떤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아테네 니케 신전도 이오니아식으로 건축이 됐네요. 그러니까 파르테논과는 좀 다르지요. 파르테논과는 다른 양식이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오니아 양식 설명할 때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옆면은 벽체, 그리고 앞뒤로만 기둥이 있는 이걸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4강에서 설명했는데 엠피프로스틸이라고 했죠. 그리고 들어가면 파르테논 옆에 또 중요한 신전, 엘크테이온 신전. 전설상의 그 그리스 왕과 또 여러 신들을 모신 일종의 좀 만신전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오니아식 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건물도 이오니아 양식 분석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르테논과는 다르게 어떤 후반기로 가는 그리스 이제 신전 건축의 후반기적인 그런 특색을 보이는 또 흥미로운 건축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 고대 그리스 이제 문명의 이제 최절정기였던 5세기 후반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성소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경사지 언덕을 이렇게 램프로 올라가면은 입구인 프로필라이아가 나오고 여기 아테나 니케 신전이 있고 쭉 들어가면 이제 가장 중심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죠. 신전 양식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둥과 기둥 배치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파르테논 신전은 어떻게 됐었나요? 기둥의 그쵸? 개수 그리고 기둥 배치 방식 이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기둥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8개면은 고대 그리스 8이면 옥타니까 옥타 스틸, 그리고 기둥이 4면을 감싸고 있으니 페립테랄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둥 양식, 도리스 양식. 옥타 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4강 강의를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완성된 우리 상상된 그 모습이에요. 아테나 여신의 상도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최절정기에 달했을 때고, 이때는 동시에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보면은 산꼭대기처럼 정점은 또 몰락의 시작이기도 해요.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요. 3차원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파르테논 신전 구조 뭐죠? 옥타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프로필라이와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렇죠? 파르테논이 있고 한편에는 에렉테온 신전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파르테논은 많은 부분이 파손됐지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687년에 있었어요. 베네치아군의 포격으로 이거 완전히 반파가 돼버립니다. 그럼 베네치아 공화국,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곳이죠. 여기 포격을 왜 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는 이제 그 오스만 제국 통치하에 있었고,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아테네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 중에 하나였고, 터키군이 이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 파르테논을 포탄 화약 창고로 썼대요. 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여기가 언덕이고 원래 여기가 요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시설로 쓰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화약을 잔뜩 이제 보관한 건데, 그거를 알고 쏜 건지 모르고 쏜 건지 모르겠지만 베네치아군이 항구에서 대포를 붕 날린 겁니다. 근데 안에 화약이 있었으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때 이미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이제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난 후였지만, 그래도 뭐 이 건물이 그럭저럭 남아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 포격 있기 전에 자크 캐리가 스케치로 남겼던 거고요. 결정적인 이게 이제 치명타를 날리게 된 거죠. 이런 끔찍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베네치아군은 이걸 반파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이 조각들 약탈하려다가 막 박살을 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제 터키인들은, 이제 튀르키예네요. 예. 오스만 제국이죠.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남은 잔해를 가지고 모스크를 또 하나 또 여기 지어놓고, 참 이제 좀, 근데 뭐 역사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재라는 개념이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이라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게 다행이었다면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태에서 이 조각들 잘 남긴 힘들었을 거고, 19세기 초에 영국이 이제 엘긴이 조각들을 가지고 영국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뭐 약탈이란 뭐 약탈이다 뭐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된 거고, 그걸 통해서 또 그리스 문명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돼가지고 서양 미술사, 나아가서 이제 인류 미술사, 그리스 미술사가 정립이 됐으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좀 평가하기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엘긴이 가져간 이 파르테논의 조각상들은 아무튼 서양 미술사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모습이고, 아무튼 최근에 이 파르테논 신전을 아무튼 꽤 많은 부분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뭐 1990년대 가셨던 분들은 요즘 다시 가시면은 꽤 다른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훈공사가 아마 거의 된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복구공사가 꽤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뮤지엄도 새로 지어가지고 출토품들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아무튼 여기 정말
안 가보셨던 분들은 정말 꼭 가실 만한 곳이고, 가셨던 분들은 다시 가실 만한 그런 장소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자,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성소가 완성될 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이고 332에서 404년까지 거의 30년에 걸쳐 일어나죠. 이제 그리스 문명의 패권을 두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건데 아테네와 그 아테네의 연합 세력들을 이제 넬로스 동맹이라 불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붉은색으로 된 게 넬로스 동맹의 지역이고 주로 이제 지중해 지역의 도서 해안가에 있는 폴리스들이에요. 보다 개방적이고 그렇죠? 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반대로 스파르타 동맹국들은 이 파란색인데 좀 그렇죠? 그리스 반도 내륙이나 또 이 그렇죠? 이쪽에 넬로스 동맹과 좀 떨어진 산악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보다 폐쇄적이고 근데 아무튼 이 아테네가 혼자 아테네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력을 확대하니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된 사건이죠. 참고로 이 두 지역 말고 이 회색으로 된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지역들은 일종의 중립지역이에요. 여기까지 그리스 문명권이라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지금 표시한 부분이 당시 이제 그리스 문명 세계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 아테네 동맹 지역과 파란색 스파르타 동맹 지역 간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테네가 패배해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는데 스파르타의 승리가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합니다. 일단 전쟁 자체도 너무 소모적이었고 스파르타의 패권도 빨리 몰락하고 스파르타 다음엔 또 테베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또 패권을 잠시 쥐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전체 그리스 폴리스 문명이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스판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진시황 같은 통일 세력은 못 나왔고요. 그리스 문명권에 속한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방인이라 할 마케도니아가 이 그리스 지역을 다 이제 석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전 그리스 문명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이제 300년경, 그죠? 300년경 한 중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이 개별 폴리스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문명을 각자 발전시킨 건 굉장히 좋았는데 그들 간의 경쟁이 너무 격화됐고 그 격화된 경쟁이 끝을 모르고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망한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역사의 교훈이라 할 수가 있지요.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가 이렇게 종언을 고하게 되네요. 기원전 5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대략 한 기원전 400년경의 일이고 이제 기원전 한 300년 시대 들어가면은 마케도니아한테 완전히 이제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아크로폴리스의 이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멀리 이제 피레우스 항인가요? 바다도 보이네요. 아테네가 참 가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9번째 시간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황금기 이후, 파르테논 이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신전 이제 후기 양식들, 우리가 이제 발생부터 이제 전성기까지 살펴봤는데 후기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